지금부터 제국주의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유럽에서 시민혁명, 산업혁명,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것들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유럽에 정치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오게 되면서 유럽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유럽 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이 줄지어 연달아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국가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열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열강들은 더더욱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규모를 마치 제국 마냥 굉장한 팽창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즉 유럽이 팽창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 그리고 이 팽창 정책 자체가 제국주의라고 불리게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규모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 동네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 전쟁, 약탈 등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부르는 굉장히 폭력적인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평화와 반대되는 폭력적인 이념이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세 가지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터진 시기입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기계의 편리성, 풍요로움을 눌렸던 인류는 산업혁명을 더욱더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가 오늘날 자본주의와 좀 달라요. 바로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했었던 자유방임주의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방임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누가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해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독점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익을 얻어내는 회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요즘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 같은 경우 안 건드리는 분야가 없죠. 농산물, 쇼핑, 인터넷, 가전제품, 진짜 별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식의 모습을 교과서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막 독점 자본주의가 뭐지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자본주의 자체의 특성이에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이익을 벌어들인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익이란 게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기술력이 발전할수록 이 생산량은 더더욱 늘어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회사가 옛날에는 1000개 만들던 거 이제는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거야.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드는 원료에 대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이 원료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근데 같은 유럽 국가, 같은 열강끼리는 깎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이 센 국가니까 왜 깎아줘? 제대로 값 지불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만만하게 가격 흥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 근데 그런 존재로 열강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식민지라는 존재였다라는 거지. 식민지 만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강들이 식민지의 필요성을 조금씩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내가 물건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팔 때도 그에 어울리는 대량 소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물건을 10억 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총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겠죠. 즉 이 대량 생산이 확산될수록 국내 시장으로 계산을 하는 것,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이치로 역시 이 식민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열강들은 더욱더 많은, 더욱더 넓은 식민지를 얻고자 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 타이밍에 그전까지 유행하고 있던 요 민족주의란 이념에도 변화가 생겨요. 자, 이 민족주의가 어쩌다가 변화가 생겼느냐? 교과서에 뭐라 설명이 있는데 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학습지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요. 자, 이전까지는 우리 민족주의 배울 때 대부분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 이걸 위한 통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도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자유주의 연장선에서 등장했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자,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라는 방식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로 추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나라가 독립 내지 통일을 다 이뤄냈거든요. 통일을 이뤄내고 나니까 이 민족이 이제 눈을 돌리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제 통일을 이뤘으니까 이 통일된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살 수 있게, 우리 민족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팽창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게, 강화될 수 있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타 민족, 다른 민족을 지배, 정복, 약탈, 침략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의 조금 굉장히 폭력적인 부정적 이미지의 민족주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식민지가 필요하니까 그 식민지를 어디서 얻을까? 다른 민족을 지배, 약탈, 침략하는 것으로 얻어내자. 그래야 우리 민족이 성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성을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라 함은 자고로 윤리성, 도덕심, 양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남의 거를 뺏고 침략하고 이런 행동을 하려면 가슴 한 구석이 찔끔찔끔 따끔따끔해야 그게 정상인 거거든. 이 시기에 그렇게 따끔따끔 안 해도 된다는 이론까지 출연을 한 거야. 그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유행하고 있던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했다고 해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마치 자연계에서 진화 과정에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약한 국가, 약한 민족은 강한 국가, 강한 민족에게 지배받고 침략당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지. 이 약육강식이라는 이름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누군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을 때, 열강이 누군가를 식민지로 만들 때 절대 윤리나 도덕심에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보다시피 이 열강의 대부분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양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의 공통점이 얼굴 색깔이 허예.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하얀 애들은 강자, 우월한 존재들인 거고, 상대적으로 얼굴 색깔이 하얗지 않은, 얼굴이 까만 흑인종, 얼굴이 노란 황인종, 이들은 좀 떨어지는 세력들이라는 거지. 떨어지는 인종이다. 이거를 인종주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인종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얀 얼굴의 백인종들이 까만 얼굴의 아프리카인이나 노란 얼굴의 아시아인들을 잡아먹는 것들은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식민지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선 다른 민족을 지배해야 되고, 근데 그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는 이러한 이론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팽창정책, 팽창이론이 제국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국주의는 당연하지만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던 나라일수록 먼저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창기 제국주의는 먼저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터졌던 영국이나 프랑스, 그 외 몇몇 나라들에 의해서 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드디어 통일 사업을 완성을 했어요.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남북전쟁을 끝마쳤던 미국 같은 나라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제국주의가 계속해서 서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근데 보면 출발 라인이 다르죠, 얘들아.
먼저 출발했던 게 영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민지의 양도 영프 같은 나라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들에 해당하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불만해가지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특히 여기서 가장 불만해가지고 추진했던 게 독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독일이 우리 앞 시간에도 배웠지만 알자스 로렌 지방을 뺏는 등의 독일은 통일 직후 앞니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통일 과정도 이탈리아보다 늦었는데도 훨씬 빨리 진행이 됐잖아. 그런 식으로 이 독일이 좀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기술력도 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영프를 좀 빠르게 따라잡아요. 따라잡다 보니까 그만큼 영프 못지않게 넓은 식민지를 얻고 싶었는데 자기가 얻으려는 식민지를 다 영프가 가져갔거든.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나중에 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등장하게 되는 등장 배경, 그 이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주의 이론에 맞게 여기 교과서의 그림처럼 많은 나라들이 여러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점령을 하려고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데 진출을 할 때 처음부터 군대 끌고 가서 이리 와! 니네 나라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쳐들어가면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긴장을 하고 견제를 하고 저항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참 머리를 잘 굴린 게 초반에는 주로 진출하는 방식이 탐험, 선교 활동 같은 방식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인들에게 서양인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웃으면서 가는 거지. 스마일 하면서 니네 나라 뭐 있니? 니네 나라 이거 좋은 말씀인데 안 들어보실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친숙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이제 친해졌잖아. 같이 어울리면서 교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아직 자본주의나 뭔가 산업혁명 기술력을 갖지 못했던 아시아, 아프리카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시아, 아프리카가 뒤늦게 뭔가 유럽의 교류 방식의 문제점을 깨닫고 저항하려고 할 때는 이제 드디어 군대를 보내서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식민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요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다 교과서 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군인, 병사거든요. 이 병사가 힘으로 보면 아프리카인 괴롭히고 있죠. 이 아프리카인한테서 황금을 뽑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황금을 뽑아낼 때 옆에 탐험가와 선교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이 탐험가가 술을 부으면서 아프리카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잖아. 그리고 옆에서 선교사가 성경책 읽으면서 위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약간 뭐랄까 정신적으로랄까 이렇게 이제 초반에 속이고 세뇌하고 약간 그런 과정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실제 탐험가나 선교사가 정말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 가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데 좀 사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병사가 힘으로 착취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옆에 탐험가나 신부님이 서 계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 식민지로 변화하게 되는데요.